안녕하세요. 나는 파산이다. 오늘 8회를 하게 됐네요. 저는 강사무장입니다. 네, 저는 서대리입니다. 어제 쉬었죠. 네, 네,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지금 좀 좋아지셨어요? 콧물은 계속 나오는데 이상하게 감기가 독감인 건지 아닌지 코맹맹 소리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비슷해요? 조금, 근데 뭐 괜찮아요. 듣기에는. 서드레님은 감기 안 걸렸어요? 예, 최근에는 안 걸려. 요번 겨울에는 아직 안 걸린 것 같아요. 아, 초겨울인가 한번 걸렸었는데 감기를. 예, 근데 그러면 원래 안 걸리는데 또 걸렸네. 누가 옮겨줬나 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무실에 누군가야. 누구죠? 또 있나? 감기 걸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은 또 지난주에는 우연찮게 이제 게임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게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파산 회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제 집행을 되게 두려워해요. 강제 집행. 직접적으로 좀 관계가 많이 되는, 상상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이네요. 파산. 파산 네. 회생. 이게 파산 회생이라는 게 돈에 대한 문제라서 절대 겁먹을 것도 없고 그냥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강제 집행, 압류 뭐 이런 게 흔히 이렇게 TV나 보면 빨간 딱지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거죠. 와서 막 가재도구 드러내고 예. 우선 빨간 딱지 안 붙이나요? 먼저? 빨간 딱지 붙여요. 붙인 다음에 나중에 예. 그 시간까지 안 갚으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보통은 그래야 되는데 하도 안 갚으니까 가서 먼저 해서 현금화 시키는 게 압류예요, 압류. 아, 그래요? 예. 음, 이렇게 해놓고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연체되기 시작해서 이제 막 되면은 추심하는 사람들이 겁을 줄 거 아니에요. 압류한다고. 이게 아마 제일 나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도 누가 나한테 압류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한, 하여튼 두 가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사업하다가 예. 잘 안 돼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예. 우리 회사가 이제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 붙은 걸 봤었고요. 어렸을 때 7살 때. 어릴 때 네. 7살 때 기억나요? 대충 기억나요. 대충 사람들 막 오고 막. 사람들 온 거. 예. 와. 그리고 예전에 저 사업 쇼핑몰 했을 때 예. 그건 압류랑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저희랑 거래했던 그 회사가 뭐 M 회사가 그 일가족이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주변 관계된 하청업체나 저희는 뭐 작은 데 속하지만 저희 업체까지 돈을 다 떼어먹고 일가족이 중국으로 날른 적이 있어요. 아하. 그게 꽤 크게. 예, 총 300억이 됐나? 오, 뭐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한 거죠. 와, 300억이면. 뭐 팔 거 다 팔고 이제 간 거죠. 와.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그쪽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딱 네. 가봤는데 이미 뭐 가져갈 거 다 가져가 컴퓨터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들고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압류인가요? 압류. 물론 이제 압류하기 전에 가서 직접 들고 오는 사람들이 네. 있죠. 너무 그러니까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렇게 손해 본 네.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건 참 안타깝다.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사기당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압류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독촉 전화하고 막 찾아오고 이런 거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근데 법적 조치에 해당되는 게
강제 집행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압류.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디서 빚져가지고 다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이 압류라는 걸 하는데 채권자들이 딱 갔는데 이 압류할 게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압류할 게 뭐 집이 있으면 간단하죠. 집이 있으면 그 경매로 해서 뭐 하고 이런 그런데 사람이 뭐 한 50년, 60년 그 채무자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이 집은 이미 뭐 등기가 돼 있는 거니까 들고 도망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체동산이라는 거 또는 채권이라는 거, 그 사람이 어딘가 받을 돈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조금씩 받아내는 거를 압류라고 하는데, 압류에는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추심 명령, 또 전부 명령. 요게 강제 집행할 때 이렇게 받아내는 결정문이에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얻으면 그 다음에 강제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그 집행법원을 통해서 하는데, 압류할 게 아까 집은 뭐 그렇다 치고 제일 많은 게 그거죠. 가제도구. 그렇죠. 예, 집에 뭐 냉장고, 테레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도자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림 그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다면 급여가 있겠죠. 급여. 네. 월급 받는 거에 이제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그게 뭐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어딘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고 있는 집에 그런 걸 내고 산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런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물론 자동차도 있긴 한데 자동차는 뭐 인도운영 받고 뭐 하려면 차를 찾아야 되는데 차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처럼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타고 그냥 가면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는 진짜 차를 딱 어디 있다 알기 전까지는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뭐 채무자 입장에서도 제일 좀 이제 가정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가제도구 압류예요. 가제도구.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귀금속 같은 것도 압류가 되나요? 되죠. 그 뭐 근데 기념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반지라든지 취미상으로 하는 거. 생일 선물 뭐 이런 거를 압류하면 네. 좀 그렇잖아요. 그게 일단 가제도구 압류를 얘기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을 하잖아요. 네. 압류 신청하면서 가제도구 같은 경우는 바로 경매 신청까지 같이 해요. 그 자리에서 압류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집행관이 가서 그 자리에서 경매를 쳐요. 그래서 그 법원 경매 사이트 가면은 이런 가제도구 압류 뭐뭐 2012 본 뭐뭐뭐 하는 사건이 다 가제도구 압류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올려요, 공고를. 그럼 아무나 거기 가서 그거 살 수 있어요. 그 경매 참가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래서 그것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중고업자들. 그러겠네요. 그 공고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미. 근데 가제도구 압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 그걸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원 직원이 가요, 그 집에. 집행관이 가서 뭐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요. 없으면 이제 또 계속 가고, 사람 있을 때 가가지고 뭐 냉장고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라는 걸 쭉 내려놔요. 감정가를. 그래가지고 그걸 공고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컴퓨터 12만 원. 이게 중고가로 다 나오겠죠? 예. 그게 이게 그 일률적으로 감정을 정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대충 컴퓨터 정해져 있어요. 12만 원. 이게 서울 지방에 따라 좀 틀린데 뭐 세탁기 8만 원. 김치냉장고 15만 원. 또 냉장고 아주 오래된 거는 뭐 2만 원. 뭐 지펠 이런 거는 뭐 한 20만 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걔들이 맨날 다니다 보니까 집행관들이. 그래서 딱 들어가면 벌써 쭉 적어 이렇게 얼마 해가지고 됐습니다 하고 가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감정 평가액이 나오면 사건 번호를 올리고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고 한 일주일 후쯤에 이 채권자가 그 경매 신청을 같이 해놓는데 감정 평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쯤에 들이닥쳐요. 그날 와가지고는 감정 평가할 때 그 딱지를 붙이고 그때 사건 번호랑 그다음에 이거 그 경매에 넘길 것만 붙여요. 침대도 해당이 돼요. 침대. 그러면은 뭐 쌀도요? 쌀은 안 돼요. 예. 그 압류 금지 품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에는 붙일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한 근데 거기서 막 장롱을 뒤지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돌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채권자가 그 집행위원한테 막 돈을 찝어주면서 그 전에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아 저 집엔 장롱 안에 금도 있고 막 금고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집행관이 와서 꼭 그것까지 보겠죠. 그러니까 좀 잘 살았던 집에 갈 때는 그런 준비를 다 해요. 도자기, 뭐 그림, 보석 이런 것까지. 근데 뭐 보통 집에 뭐 빌라 20평 사는 집에 가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감정 평가액을 다 매긴 거 보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인 것 같은데요? 샀을 때. 그러면 뭐 큰 평면 TV가 하나 있다. 그래도 그냥 뭐 20만 원. 그냥 대충 적어버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평균 100만 원, 80만 원 그래요. 그 전체 합쳐서요? 네, 그 집에 그 다 이렇게 딱지 붙인 걸 보면. 근데 그걸 왜 두려워하냐, 채무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있고 그러면 와서 뭐 딱지 붙이고 또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중고업자 또 그런 것만 전문으로 사는 이런 사람도 와서 경매 붙고 아무나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붙는다는 건 그날 와서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사버리는 거 그 자리에 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소하죠. 그 안에서 재판이 열리는 거니까 경매 법원이 집행관 입회 하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좀 충격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그거 세간살이 또 내가 또 옆집에서 보고 이러면 창피하다. 이제 그래서 가재도굴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채권자가 가재도굴을 하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부부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남편이 있고 이제 아줌마가 있는데 둘이 부부인데 빚을 진 건 신랑이에요. 남편. 그래가지고 뭐 신한카드에 빚이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에 빚이 한 500만 원 있는데 신한카드가 압류를 가재도가 압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 빚 500만 원 때문에 들어왔는데 부인은 빚을 진 게 없잖아요. 거기에 신한카드 이게 부부 별산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정 이렇게 왔을 때 거기다가 부인이 우선 매수권 신고란 걸 해요. 우선 매수권 신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그거죠. 가면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딱 갔는데 보통은 이런 걸 몰라요. 우선 매수권 신고가 뭔지를. 그래서 안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그 집행관이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빚은 남편 빚인데 왜 부인까지 피해를 봐야 되느냐? 부인이 왜 피해를 보냐면 둘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재 도구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남편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남편 건 아니고 둘이서 어떻게든 한 거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150만 원이 나왔다. 이제 와서 막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붙였는데 그러면 이 부인은 75만 원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그럼 남편은 그 75만 원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게 가면은 막 피한단 말이에요. 부인이나 남편이. 사람 없어도 들어가서 경매는 진행하거든요. 우리 없으면 안 되겠지 하고 나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부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감정평가가 150만 원 그래 이제 경매 입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되면 150만 원에 낙찰이 됐다. 중고업자가 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인이 아니 나는 우선 매수권 신고를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거기서 집행관이 써요. 아 부인이 우선 매수권 신고를 했다. 그리고 150만 원이 낙찰이 딱 됐으면 150만 원에서 먼저 이 지팡요 경매 가재도구 압류할 때 보통 비용이 40에서 50만 원이 들어요. 신한카드 예를 들어 신한카드가 요 가재도구 압류를 경매를 한다 그러면 그 집행관 나오고 감정하고 뭐 이런 그 비용이 40에서 50만 원이 들어요. 그럼 150만 원이 낙찰가다. 그럼 먼저 이 50만 원을 채권자한테 줘요. 먼저 돈을 썼으니까 집행 비용. 네. 그럼 100만 원이 남죠. 네. 그럼 100만 원이 나오면 그 100만 원 중에 75만 원은 부인 거잖아요. 네. 그럼 부인한테도 75만 원을 줘요, 바로. 그러면 25만 원 남죠. 네. 그럼 25만 원 남은 거를 신한카드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인이 우선 매수권 신고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받을 때 내 몫은 75만 원이 있고 부인이 내가 75만 원 내면 요건 부인이 다 사버리는 거예요. 남편 거까지. 그게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우선 매수권 신고예요. 어쨌건 신한카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집기를 드러내야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500만 원을 줄 텐데 부인은 우선 매수권 신고를 했지 그 반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지 또 처음에 집행비용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신한카드는 와가지고 황당한 거죠 이게 돈도 안 남고 그럼 이제 그 신한카드 직원은 회사에 가서 깨지는 거죠 이제 아니 기껏 비용 들여서 해가지고 며칠 몇날 동안 인건비 들여서 한 게 이거냐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안 했다 부인이 그 절반에 대해서 권리도 얘기 안 하고 부인이 없어 남편 혼자 이걸 당했다 쳐요 그럼 이 75만 원도 당사자가 있어야 주거든요. 아, 당사자가 꼭 있어야겠네요. 네, 부인이. 그렇죠. 내가 부인이다. 반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주지. 이 얘기를 안 하면 150만 원에서 아까 50만 원 그거 가져가고 100만 원 그냥 다 가져가요. 신한카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딱 얘들이 좋아하는 채권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경우가 지금처럼 채무자가 남편, 부인 다 있으면서 우선 매수권 신고까지 다 하고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뭐 절반을 다 요구를 하고 이러면은 채권자는 황당하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들은 이렇게 꼭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꼭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권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피해버리면 손해가 많다. 그리고 또 중고업자들이 150만 원에 산 거를 다시 팔려고 그래요 남편한테. 남편은 그래요? 다시 또 팔아요? 그 사람들이 150만 원에 받았으면 우리가 이걸 다 들어낼까요? 아니면
150만 원에 우리가 샀으니까 170만 원에 다시 살래요 하고 남편한테 물어봐요. 보통 그 정도 한 좀 더 붙여서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일당만 나오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남편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다시 이렇게 하려면은 또 저기 들고 하니까. 그리고 감정을 워낙에 낮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이걸 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남편이 다시 사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채권자가 또 남편한테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걸 다시 중고업자한테 영수증 받고 남편이 다시 샀으면 남편 딴 사람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다른 뭐 제3 채권자가 황당한 건 다른 3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처남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친구라든가가 같이 있으면서 혹시 이걸 되사게 되더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채무자는 남편이었는데 그 가재 도구들은 정상적으로 낙찰이 됐다가 다시 그 제3자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가재도구 압류하러 들어왔어도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더 황당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가 있는 친구한테 넘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영수증 받고 샀으니까. 근데 당장 내가 못 갖고 가니까 잠깐 보관해 놓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신한카드는 그래도 첫 번째 들어와서 그나마 몇 푼이라도 건지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카드가 들어왔다. 모르고 자기들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압류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집행관이랑 돈 비용은 다 들여서 딱 해서 갔더니 아니 이 가재도구는 내게 아닌데요. 부인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 건가요? 그럼 아니 지난번에 그 경매가 되면서 제3자 누가 대신 샀다. 영수증 보여주고 그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아니 당장 못 갖고 가가지고 차 구하는 동안 보관해 놓고 있는 거다. 그럼 삼성카드는 두 번째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매 비용만 날리는 거죠. 그거 좀 알아보아야겠네요. 카드 회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채권자가 더 황당한 건 뭐냐? 처음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경매가 안 들어왔어요. 이 가재도구가.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한 150만 원어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가면 그래도 한 50만 원 건지겠구나 하고 딱 갔는데 아까 집행관이 바로 경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앞에 경매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영수증을 내면 아 이건 내게 아니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관이 아니 무슨 소리냐 이 집에 있는 게 당신 거 아니냐? 아니다. 내가 신한카드에만 빚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개인 제 3자한테 한 500만 원 쓴 게 있었는데 걔한테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걔한테 우리 가재도구를 양수 양도 계약을 했다. 그 양수 양도 계약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게 여기에 뭐라고 이름표가 없잖아. 이게 책상에 있는데 이게 누구 건지 그거를 목록을 쫙 정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500만 원 줄 게 있는데 그거 대신 이걸 줬다. 그래가지고 양수 양도 계약서를 써가지고 공증까지 받아놨네. 그걸 딱 보여주면 집행관이 이게 당신 게 아니군요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경매를 못 붙여요. 양수랑 양도는 뭐가 다른가요? 양수 양도 이렇게 양도는 주고 양수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양수 양도 계약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재도구를 미리 양수 양도 계약을 해가지고 공증까지 받아놔 버렸다. 그럴 때 채권자는 황당한 거죠. 가보면 이게 40-50만 원 경매 비용 들여서 막 1주 2주 걸려가지고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가재도구가 양수 양도 계약으로 다 넘어갔다. 거기다가 또 근데 왜 여기다 계속 이건 놔두냐고 했더니 양수 양도 계약한 사람이 이걸 가져갈 차를 못 구해서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다. 황당하죠. 예, 이렇게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가재도구 압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있다. 밀당이 있으니까 이런 건 양수 양도 계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강제 집행이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 특수채권팀이나 저 추심하는 사람들도 이런 걸 면밀히 보고 들어가. 쉽게 그냥 확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채무자가 변호사를 끼고 있으면 변호사를 그러니까 변호사나 하여튼 좀 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 그런 경우에 변호사무실에 와서 이제 음, 상담을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변호사는 채권자가 오면 채권자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그러겠죠. 채무자가 오면 채무자 입장에서 얘기해주니까 그래서 서로 다들 근데 그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런 일을 하지만 실제로 아까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면은 이렇게 채권자가 황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가제도구는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는데 그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압류 가압류는 좀 간단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으려고 할 때 판결문이 있어야 법적 조치를 하는데 네. 판결문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게 압류고 판결문을 얻기 전에 저 사람이 저 자동차를 이 소송 중에 팔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압류는 바로 경매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만 가압류는 경매 못하고 그 판결문을 얻기 위한 본안 소송이 끝나야 진행될 수 있는 압류인데 미리 그걸 보존하기 위한 그걸 피보전 권리라고 그러는데 그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으려고 먼저 소송하기 전에 소송 들어가면 벌써 빨리 팔아버리겠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채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미리 가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압류를 제대로 하는 거죠. 나중에. 그 가압류도 그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가압류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그걸 마음대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팔아버릴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제도구는 이렇게 양수양도 계약을 채무자 입장에서 먼저 해놓으면 황당하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압류할 수 있는 게 급여 또 보증금 이게 있겠죠. 그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아까 그 가제도구 예, 가재도구는 뭐 그렇죠. 사람도 많이 나와야 되고 뭐 들고 빼야 되고 뭐 그리고 채권자는 황당하죠. 예. 채권자 입장에서는 급여 보증금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채무자들도 힘내고 채권자들도 힘내서 같이 이렇게 밀당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급여하고 전세보증금 압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채권자가 어떨 때 황당하냐면 급여는 매달 받는 거 아니에요, 매달. 예. 그러면 압류하면은 1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150만 원까지는 못 가져가고 월급이 200이다 그러면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매달. 그런 게 있네요 또. 예. 그게 압류 중에 추심 명령이라는 거예요. 추심 명령. 그리고 전부 명령이 있고. 아까 가주대구에는 뭐 추심 명령, 전부 명령 뭐 이런 거기도 좀 있긴 한데 가주대구에 그런 걸 잘 안 쓰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매달 나오는 돈이라 추심을 할 건지 전부를 할 건지 고민하게 돼요. 채권자가. 어떤 차이인가요? 압류는 똑같아요. 그 150만 원 이상 돈을 갖고 오는 건데 추심 명령은 그 150만 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계속 월급을 받는데 채무자가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야. 추심 명령은 어차피 돈을 그 이상 이렇게 돈을 갖고 오는 건 똑같은데 근데 전부 명령을 해버리면 채무자가 바뀌어요. 그래요? 그 돈을 줘야 될 회사가 채무자가 돼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전부 명령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돈을 안 줬다. 그러면은 회사한테 이제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 한은. 좀 복잡한가요? 왜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압류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저걸로는 부족해. 압류를 하는데 추심 명령으로 보나마나 다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딴 데도 계속 해야 되겠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추심을 하고 저 사람은 요 하나로 충분하다. 쟤한테 받을 저 사람이 회사에서 받을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냐면 그 다음에 추심을 못 하니까 전문 명령은 아예 그쪽 채권 그 채무자한테 그냥 옮겨버려. 그러니까 요건 아무튼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추심하고 전문 명령의 제일 차이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데 거기에 추심 명령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또 했어요. 네. 그럼 이게 그대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추심을 그래요? 하면. 200만 원을 받는데 150만 원 제하고 5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추심을 2명이 했다. 그럼 25만 원씩 나눠줘요. 회사에서. 150만 원은 채무자한테 주고 급여로. 그 나머지 5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눠줘요.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눠주겠죠. 네. 그렇게 추심 명령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문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전문 명령을 한 사람한테 돈을 안 줘요. 효력이 없어요. 추심이 이미 있는 데는 나눠주지도 않고 압류만 그냥 남아있을 뿐이고. 근데 반대로 2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150만 원을 제하고 5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전문 명령을 해버렸어요. 네. 예를 들어 신한카드가 전문 명령했죠. 근데 또 며칠 뒤에 누가 또 추심 명령이 들어왔어요. 전문 명령이 들어오면 그럼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줘요. 요 사람한테만 줘요. 전문 명령 처음에 한 사람. 이게 추심하고 전부가 다 다른 점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잘 봐가지고 찜해놓는 거네요. 아예 아도치는 거지. 네. 그래서 전문 명령 제대로 해놓으면 돈을 다 금방 받을 수 있고. 근데 위험성은 아까 얘기했죠. 추심이 미리 들어와 있으면 전문 명령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건 잘 봐요. 그러니까 한 명만 이제 돈을 받는 건데. 근데 또 채권자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추심을 들어가고 전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벌써 전부가 돼 있네. 전부 명령으로. 그래요? 그럼 나머지 다 효력을 잃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누가 했나 보니까 제3자예요. 네. 예. 급여 이 채무자 입장에서 벌써 다른 사람이 전부를 여기다 쳐놨으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그거를. 근데 뭐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채무자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연체가 될 걸 이제 알고 이렇게 하니까 미리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문 명령을 먼저 쳐놔요. 상황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면 그 뒤에 아무리 추심이더라도 그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줘요. 그럼 이제 뒤에서 어떻게 뭐 계산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급여에도 이런데 하물며 전세 보증금은 금액이 좀 크잖아요. 네. 여기에도 똑같은 게 적용이 돼요. 전세 보증금에도 추심 명령이 있고 전문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에 살고 있는데 딴 데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가가지고 거기다 추심 명령을 하고 그 보증금에다 했는데 이미 전문 명령이 돼 있어요. 누군가. 똑같네요. 그렇죠. 이거 잘 아는 사람한테 돈 받기 되게 힘들겠네요. 이제 채권자가 그런 경우 황당하죠. 그래서 미리 그걸 다 알아보고 빨리 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책도 있다. 그래서 근데 추심 명령을 해놓으면 근데 어떤 이렇게 채무자는요 추심 명령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누굴 어떻게 섭외를 해서 해놨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럼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네. 추심은 그러네요. 근데 전부를 해놨어야 되는데 네. 이게 추심하고 전부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에서 제일 황당한 경우는
추심 이건 전부건 딱 하고 들어갔는데 벌써 일주일 전에 전무명령이 돼 있다. 한입 받아서 지금 비자. 이런 경우 이제 채권자가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잘 배웠네요. 채무자가 되는 건 안 좋지만 네. 혹시 주변에 그런 일이 채권자 있는 입장에서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긴 해야겠네요. 딱한 사정이라면. 황당하죠. 가제도구는 이제 양수양도 계약이라는 걸로 이제 어떤 네. 황당한 경우가 있고 급여나 전세보증금은 그 전부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네. 채권자가 황당한 경우가 그러면 있고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뭐 비결은 없나요? 아까 황당하다는 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법적으로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사람 누군지 막 캐내가지고 이 사람 사실은 뒤로 이렇게 한번 한 거 아니냐, 뭐 친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거. 네, 어떻게 알아요? 친구 사이에도 돈 빌리고 그게 합법적인데 그렇죠. 그걸 차용증도 쓰고. 근데 그 돈 빌린 것도 현금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차용증 공증까지 다 써놨는데 네. 그거. 그렇네요. 많은 거 배웠네요, 오늘도. 오늘 강제집행에서 이제 채권자가 황당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이런 걸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채권자가 항상 황당한 거고 피하고 막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다 편하게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잘 하시고 오늘 8회는 이렇게 강제집행, 압류, 양수양도계약, 그다음에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죠. 오늘 끝.